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앞서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소식이 지금 며칠째 아주 떠들썩하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파병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참 이게 또 미스테리다. 왜 그러냐? 예. 이게 지금 나온 국정원의 근거는 상륙함으로 그 배가 3번 왔다 간 거 사진을 공개한 거거든요. 근데 그 규모로 보면은 수백 명씩 해도 한 1,500명 정도 가 있다. 요거 이제 국정원 발표인데 그러면 12,000명, 13,000명 파병한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위성 사진으로 관찰한 어떤 그 근거가 나왔다 그러면은 국가 정찰국 NRO가 있는 미국의 정보력이 뭐 압도적이거든요. 훨씬 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모든 상업위성의 위성 영상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도 미국의 상업위성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위성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정도의 정보력이라면 미국의 그 국가 정찰국에서 운영하는 자체 군사 위성이라든가 상업 위성이 굉장히 많은데 왜 미국은 조용한가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미국은 더 신중한가 이거예요. 자, 여기서 최종권 교수님 진단까지 한번 듣고 네. 최종권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우리 차근차근 오늘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은 지난달 요번 달 초네요.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인근에서 그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을 받은 북한군 장교 6명이 우크라이나 군의 포격을 맞아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영자진 키우 포스트에 10월 3일인가에 보도가 되면서 네. 이걸 받아서 우크라이나 질렌스키 대통령이 아까 김종대 의원이 말씀했던 소위 북한군 10,000명 파병설을 이제 발언하기 시작을 해요. 중간에 또 18명 탈영설도 예. 좀 나오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웬 파병이라는 시각으로 우리는 조심히 봤죠. 예. 그래서 이 10,000명이라는 설은 엄밀히 따지면 우크라이나 질렌스키 대통령 입에서 처음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며칠 전이었죠. 18일 날 북한이 8일부터 13일까지 상륙함 4척, 호위함 3척으로 해서 북한의 함흥, 청진 등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갔다는 거고 관련된 화면과 뭐 문건들이 공개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보 판단과 이 추측이 좀 뭉쳐져 있는 거고 합쳐져 있는 거고요. 근데 가장 앞서 나간 거는 우리 정보 당국과 그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확인해 준 거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파병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전진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모양이고 네.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은 좀 신중론을 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중간에 다시 그러면 젤렌스키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블라디보스톡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럼 그 얘기를 했느냐 부분 하나 나오고 또 정반대로 어찌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미국은 지금 국방장관이 대놓고 확인할 수 없다고 지금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왜 또 신중하냐? 이게 좀 크로스로 좀 이게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라고 보십니까? 그 점이 바로 가장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자체 정보력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 전투 정보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경과하면서 미국의 NRO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찰국과 상업위성 기업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현장 자체 정보 이것이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이 무기 지원도 있지만 정보 지원이 가장 새로운 협력 체계의 전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제공한 정보 중에 일부를 자체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슈민트가 가동이 됐을 가능성. 예, 그 지금 모스크바에 드론까지
미국까지 우크라이나 날려보낸 적이 있고 또 같은 어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데 친숙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정보망 이런 경우도 구축이 돼 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근거 제시를 안 하고 계속 어떤 썰을 먼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참 무시하기는 어려운 발언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젤렌스키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거라면 최소한 젤렌스키와 미국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좀 다른 그런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량의 상업 위성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네. 미국 당국에서는 이것을 해석하는데 신중하지만 이 로우 데이터를 젤렌스키는 조금 더 자기 본인의 어떤 취향이나 의도에 맞게 해석할 수도 해석의 있겠다. 영역이다? 예, 그렇게 다 갈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최종공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들도 사실 공개된 정보를 보면서 판단할 뿐인데 저는 미국 NSC 백악관 NSC의 발표문을 좀 유심히 보았어요. 근데 제 경험상 미국의 백악관은 확실하지 않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대변인은 예. 전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보도가 있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띄웠냐면 우리는 북한군인들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우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와요. 혹시 그러면 네. 그게 전투병과를 보낸 게 아니라 전투병이 아닌 다른 병을 보낸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뉘앙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혹시 이런 여지는 없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3국이 전투 현장에 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략적으로 상당히 큰 위협이라고 인식해야만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띄워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냥 파병 그 자체만으로도 국방장관도 그렇고 유럽에 가 있었던 미국 국방장관도 그렇고 미국 백악관의 메시지를 보면 왜 과도하게 신중하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오히려 북한의 이 파병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북한의 파병을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은 당연히 북한인데 한편으로는 좀 가자와 이스라엘 쪽에 워낙 세계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북한 파병설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한 3주 4주 동안 계속 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줘라는 예.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성격.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일단 성공했고 또 우리의 전략적 입장에서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유사한 성격의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국정원이 정보를 확인해 주면서 이런저런 위성 사진이니 등등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매우 신중하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개된 영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보급품 받고 뭐 치수 적었다 이런 지금 영상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60년대, 70년대 월남, 베트남전에 파병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은 독자적 작전 지휘권을 미군으로부터 받느냐 아니면 미군에 예속돼서 싸우느냐 문제가 첨예한 문제였고 네네. 이걸로 거의 뭐 멱살 잡고 싸웠다고 할 정도로 첨예했습니다. 예. 그래서 월남전, 베트남전에 대한 그 각종 서적을 보면은 머나먼 자주의 길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선발대가 가서 작전 지휘권 내놓으라고 대부대를 보내는데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했는데 무슨 또 자주의 길이. 그런데 처음에 미국의 요구는 미군에 배속돼서 싸워라 이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보도가 나오듯이 13,000명이다 이 정도면은 대부대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군은 당연히 자기들의 어떤 스스로 어떤 지휘권, 자주적인 지휘권과 어떤 임무에 대한 북한군 임무 지역 네.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작전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북한이 또 특히 자주를 중시하는 나라니까. 그렇죠. 예, 우리보다 더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근데 지금 공개된 걸 보면은 완전히 러시아군 화되는 네. 예, 이런 어떤 영상들이에요. 네, 그렇죠. 예, 러시아 군복, 러시아 장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보급하고 훈련도 러시아 군기지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성과를 갖다가 나중에 그 부각시키기에도 곤란하고 그다음에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그 11군단 북한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네. 이런 부대들이 러시아 군대에 배속돼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그 용병이나 또는 어떤 뒤에 후속 지원군 정도를 하는 이런 정도를 과연 하려고 최정예 부대를 보냈는가.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군부대 방문을 보면은 특수부대 그 훈련 참관 사진들이 노동신문에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자랑하는 어떤 최고의 무력이자 어떤 최고의 어떤 주력 부대고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이란 뜻이거든요. 이런 군대가 러시아화된다. 이 부분이 좀 직관적으로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죠. 폭풍군단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것도 이제 국정원이든 저기 보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건데 사실 우리가 그 서해를 통한 남한 후방에 침투하는 가장 주된 위협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해 왔다. 이른바 대남 침투전을 벌이는 부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군단은 코로나 시기에 북중 그 국경에 배치가 돼 가지고 봉쇄했을 때. 예, 저기 코로나 때 국경 차단에도 투입된 부대고 이미 상당한 무력이 북중 국경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포 같은 장사정포 이런 경우도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신중한 이유를 좀 되짚어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 정보라는 것들이 국정원에서 공개한 그 영상 정보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게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젊은 사람들이 러시아 군복을 지급받는 그림 하나 네. 그리고 또 문건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그렇죠. 신체 사이즈 적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러시아 군복을 지급받지라는 거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전이나 아니면 타국에 우리가 파병될 때 우리 군복을 입거든요. 두 번째는 왜 지금 이미 거기는 거의 겨울에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 신체 사이즈 적으라고 하는 그 문건에는 여름용 모자라고 써 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정보 판단, 그러니까 정보는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군에 예속돼서 러시아 군복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는 것이다라면 북한군이 자체 지휘권을 가지고 전투를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월급 받는 용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병의 용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소위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투를 임하고 있다는 판단은 어느 정도 유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만 더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 차원에서 점검을 할까? 조금 전에 김종대 의원께서는 젤렌스키의 언론 플레이 성격을 지금 그 말씀을 주셨는데 거꾸로 이런 해석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전이 미국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꺼려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걸 안 키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한미가 대외 메시지가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 전제가 맞다면 그럼 한미 간에 또 두 번째는 정보 공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약간 전문 용어인데 SC 조율이 안 된다는 겁니다. SC라고 하면 전략 소통이라는 거거든요.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 어떤 사안을 놓고 메시지를 어디까지 두고 어느 시기에 양국이 조율해서 내자라는 건데 우리는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급으로 정보를 밖에다가 공개하고 있고 메시지를 세게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좀 가장 뒤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소위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한미 공조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지금 한국과 미국이 온도차는 분명히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가장 뜨거워야 할 곳이 워싱턴인데 지금 서울에 가장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키이우도 당연히 뜨거운데 북한이 파병했어에 대해서 반응이요. 그건 저도 조금 미스터리예요. 예, 우리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입장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한미 정보교류 회의가 아주 그 다차원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정보 분석은 한미 연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발표는 국정원이 발표했지 우리 국방부가 아직까지 입장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나 대비 태세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원의 어떤 첩보보다는 우리 군의 종합적 판단을 듣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상하게 국정원의 독주 체제입니다. 우리 군사력의 어떤 그 태세 전환이라는 것은 군이 책임 있게 설명을 해야 될 영역인데 왜 이 점이 빠졌는가? 이 점에서도 우리가 또 물론 NSC를 했다 그러지만은 저는 왠지 어떤 국정원의 좀 지나친 독주 아니냐 하는 느낌도 지우기가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국방부하고 국정원의 그 소위 정보 협력이 우선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정원은 해외 정보 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 소위 북한 내의 대규모 병력 이동에 대해서는 소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해외 정보 파트하고 국정원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세요. 북한발 뉴스라는 것이 넘쳐요. 오물풍선, 무인기,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경의선과 금강산 가는 길 단절시킨 거요. 그래서 남북 간에도 좀 불안한 상황인데 북한이 상당히 역량이 뛰어난 국가로 좀 프레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대적 이국가라는 프레임 안에서 나 혼자 지낼 거야. 모든 걸 다 절단하고 그리고 외국에 파병까지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됐고 언제든지 미사일 쏘고 핵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전환되고 있거든요. 아니 막말로 파병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북한의 역량이 상당히 세지고 있는 것으로 프레임되고 있고 그것은 참 우려하게 되죠. 그래서 신중론을 피고 있는 나토와 그리고 우리 주변국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조금 더 돋보이기도 해요. 네,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은 근데 신중은 하되 안보는 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제 10,000명 단위의 대규모로 파병이 됐을 때 상황도 가정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파병을 해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느냐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그 동부전선의 교착 상태에 돌파하는 어떤 하나의 기동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과의 지금 우크라이나의 크루쿠스 지역에 우크라이나 부대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걸 다시 격퇴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냐. 이런 점에 따라 가지고 임무와 성격은 편이하게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작전의 성과가 별게 없을 때는 또 괜히 파병해가지고 뭐 전투력이 보니까 뭐 별게 없더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성과가 나와야 이 파병 목적을 또 관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북한군의 이 전투력 수준은 70년 동안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 폭풍군단이라고 해도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만일하게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안보에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다양한 시나리오까지 좀 보고 이것이 위기인지 설령 위기라 하더라도 또 기회로 반전시킬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은 다 계산해서 신중하게 조금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만 생각합니다. 더 여쭤볼게요. 이번 파병과 말고 그 전에 파병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 뭐 도네츠크에 배치가 됐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6명이 죽었다. 18명이 탈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극히 제한된 범위라도 그때 뭔가 북한 병력이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진 건 맞느냐 이건 확인된 얘기입니까? 저는 뭐 그건 우크라이나의 주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까? 저는 아직까지 확인됐다 또 뭐 어떤 동맹국에서 확인된 정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다만 일부 개연성은 인정한다고 친다면은 그것은 아무래도 소규모 선발대라든가 어떤 정찰부대 또는 어떤 그 임무 수행을 위한 어떤 설계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오늘 심지어 뭐 머리 사이즈 여름용이다 뭐까지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래도 곱씹을 대목이 상당히 많은 현상이에요. 조금 이 위에서 본다면요. 일단은 지난 6월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력 관계라고 해서 거기다 문구 하나를 넣은 것이 이제 군사적 지원 지체 없이라는 부사까지 넣어서 했는데 만약에 이번 건 그러니까 파병권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개입은 이제 목도해도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 북한 쪽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군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남북 관계는 물리적으로 절단된 상태이고 두 번째는 한러 관계는 그야말로 절교 상태이거든요. 그것도 거의 적대적 관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소위 한반도 안정과 평화 기조에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여러 함수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한반도 상황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건 동북아시아 지형을 뒤흔드는 하나의 가장 냉전 이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간의 구도가 틀려버리는 일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병력을 보낸 게 확인됐냐고 여쭤본 이유가 만약에 병력이 보낸 것이 맞다면 그러면 그때는 보내고 이번에 안 보낼 이유도 사실은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건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다. 그 또한도.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정리하면. 그러니까 가장 확인되는 지점이 언제냐면 북한의 발표, 러시아의 발표 혹은 정확한 명확한 정보 사진이 있어야 될 거고 교전 상황이 발생돼야겠죠. 그러면 지금 그 두 분의 진단에서의 공통분모는 우리 정보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네. 이것만은 지금 두 분의 공통된 진단인 거잖아요. 그 부분은 동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섣불러서 그런 겁니까? 다른 의도로 깐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원이 이렇게 독주하는 걸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정말 이상한 것이 그러면 왜 몰랐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영상 사진이 나오고 나서야 우리 정보도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 거지. 이전에 우방국인 러시아가 엄연히 존재하고 우리 대사관이 가 있고 여러 기업들이 가 있는데 충분히 외교나 정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탐을 한다든가 또는 외교를 통해서 차단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진짜 이동하는 걸 보고서야 상륙함에 대한 위성 사진이 있고 나서야 이제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뒷북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한국의 정보력이 무능하냐? 우리가 2년 전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할 때 양쪽에서 정보를 다 수집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빨리 전쟁 징후를 파악을 했고 또 동맹국인 미국에도 정보 제공을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랬던 나라가 그렇던 우수한 해외 정보력이 어디로 다 사라졌으며 또 외교 관계는 러시아하고 우리가 엄연히 수교 관계고 또 우방으로서 협력해온 역사가 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뭐 러시아 관계가 악화됐으니까 이런저런 정보 레버리지나 외교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겠죠.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국정원이 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좀 앞서갔다는 이유는 발표하기 전에 주변국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하고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됐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모양새는 대한민국 정부만 우크라이나 정부처럼 맨 앞에서 북한의 파병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런 분석이 있길래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의심은 있지만 발언은 신중하게 하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러시아를 그걸 저희가 몰랐을까요? 그 질문의 의도를. 그러나 러시아를 제재하는 일본도 여전히 지금 러시아 사업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교 관계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경솔하게 하다가 마침 이런 게 터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모스크바에서 계시는 이런저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러 간의 소통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다. 그렇다면 정보 당국은 소통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없다고 그러면-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건데 네. 지금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퍼뜩 다시 떠오른 게 무인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어요. 입장을 내놔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북한 편 드는 입장 내놨던 거 보셨죠? 네네네. 뭐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러 관계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미 서울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우리 다시 관계 회복하자 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이제 무인기 얘기로 좀 넘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무인기는 누가 보낸 겁니까? 확인됐습니까? 아주 전혀 확인된 바가 없는데, 근데 일단은 민간 단체가 보냈다 하더라도 정부는 관여돼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이른바 그럼 민관 합작설입니까? 예,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것도 평양에 가장 번화가 위에서 화물 그 전단을 투하한 거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고도의 작전을 어떤 군의 묵인이나 방조 또는 협조 없이 민간 단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었다. 일단은 상당히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민간 단체가 하더라도 사전 사후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 항적이라든가 또는 발사 기종 시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어야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게 아니라 뭐 드론 사령부까지 재작년에 창설해가지고 대비한 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 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하나의 또 그레이존 워페어 즉 회색지대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되 그럴 때는 민간 단체나 어떤 제3의 세력이 앞에 서서 전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부가 하는 것 같으면서 또 민간이 하는 이게 이제 그레이존이라고 그래 회색지대 전쟁이라는 건데 그런 유형으로 남북 간의 대치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 또 민간 단체의 어떤 지분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여차하면은 이런 전쟁에서는 하나의 민간 단체가 대북 그 홍보 선전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네. 심리전의 용병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의혹도 갖게 됩니다.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너무 자신 있게 잘 모르겠다라고 뻔뻔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정보는 없는데 몇 가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이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날 그러니까 국군의 날에 그 시가행진에서 공개한 무인기 기종 정찰용 무인기. 네. 그리고 평양에서 자기네들이 발견했다라고는 사진이 있는데 매우 유사해요. 유사하다고 해서 우리 건 아닐 거예요. 네. 근데 반면으로 소위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북이 이럴 때면 자기네 군사 사열식 때 공개한 무인기와 그것이 서울 상공에서 우리가 획득한 포획한 무인기가 기종이 같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저는 자작극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던데 밖에 분들이 그거는 정말 신중 중에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자작극이 아니라면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두 번째는 그 북한이 과장할지언정 없는 일을 이렇게 공개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저도 여기저기 뭐 인터넷으로 설치해봤더니 이거 공개된 무인기는 21년도에 우리나라의 한 업체가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업체가 만들었다면 민간 판매도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거는 확인이 안 돼요. 용도는 어쨌든 정찰용이고 최고 시속 150km까지 가능하고요. 네. 4시간 이상 비행 가능하다고 하고요. 애초에 우리나라 그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부대에서 100대를 지금 도입했는데 뭐 훈련하다가 추락하고 해서 90대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했다 안 했다라고 하려면 정말 이거 전수조사를 할 필요까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만 어제는 가장 방점을 뜨고 싶은 건 이거 시간이 절대 해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야기 나올 것이고요. 북한은 계속 우리한테
반응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그 쟤는 또 하나의 척도가 그 무인기 기종 말고 이제 그 대북 전단의 형태와 내용도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관심 갖는 사항인데 누가 만든 드론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누가 제작한 전단이냐 예. 예, 이 부분이 오히려 사태 진상을 파악하는데 빠른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 군이 심리전 부대에서 그 확성기와 전단을 계속 준비해 왔다는 제보를 저도 많이 듣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단 상태를 보면 민간 단체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의 수위가 통제돼 점잖죠. 있는, 예. 점잖죠. 예. 이런 게 주로 정부가 하는 방식이고 보관 상태도 깔끔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전단을 누가 제작했느냐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군이 제작했다면은 군에서 인쇄창을 별도로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흔적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야당이 국정감사 남은 기간에 추적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반대되는 그러니까 갸우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북한이 주장했던 그 기종 있잖아요. 그 기종은 무슨 수킬로그램의 화물을 적재해서 이를테면 비행을 해가지고 투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미스테리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은 확실하죠. 돈과 기술이 집약된 단위에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기존 민간단체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쟁 양상에 드론의 혁명이라 그럽니다. 이 드론에서 슈루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기갑 부대를 몰살시키는 이런 게 아마추어 동호회에서도 했단 말이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민간이 하기에는 사실은 고도의 군사작전에 해당되니까 좀 안 맞지만 지원을 한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민관이 같이 했다면 네. 그럼 더 문제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럼 정말 문제 더 심각해져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뭐 좀 더 공작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북 공작이 이제 소위 북한에 대해서 증오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민간 단체 보수적 민간 단체와 협심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을 매우 불안하게 끌어온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거기에 7대 전략이라는 거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 이래가지고 확성기 등이라 그랬습니다.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과 분리되도록 해가지고 통일 우호 세력이 되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캠페인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 어떤 정부 기관이나 관련 단체나 어디서든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심리전이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시기에 딱 들어온 것이죠. 거기에 때마침 드론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저는 단순해서 마지막 질문을 단순하게 드릴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난 단순한 거 제일 싫어하는데. 왜 또 이러세요? 이 복잡한 일을. 민관 합작이든 관이 개입됐든 간에 정말로 관이 아무 상관없다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멘트를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회색지대 모호성의 전략이라는 그러니까. 건데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엔 이상합니다. 책임 있게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보는 책임 아닙니까? 예, 결국은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상황 관리 문제인 거죠. 이 윤석열 정부가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그러니까요.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략적 모호성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도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때는 그것을 듣고 있는 오디언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한 거구나라고 인식할 때 네. 대부분 전략적 모호성이 그 말하는 화자 입장에서 작동을 해요. 이른바 NCND가 그쵸. 그런 경우죠. 근데 무인기 상황을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몰라요. 근데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안보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역설적으로 저는 동떨어 보이지만 하나의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상황 관리의 태도가 보이는 하나의 지점이 있었는데 네. 그것은 북이
그 금강산 가는 길, 개성공단 가는 길을 저기 폭파했었을 때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지점을 사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지금 더 불안하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아주 극단적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미 간 정보 분석에도 상당히 온도차가 보이고 러시아의 관계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이런저런 정보 라인이 끊겼고 예. 지금 우크라이나만 지금 북한 팔병선에서 크게 지금 막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기와 오물풍선, 남북 관계 그리고 상황 관리를 이렇게 못하고 있다면 불안해지는 것밖에 없죠. 뭐 한마디 더 할 시간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종전협정 체결되고 북미 관계 어느 정상화를 위한 생산적 대화만 있었으면 우리 지금 이런 걱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거 추진했던 당사자인데 아침부터 소주 땡기죠 그 말씀하시면. 예. 아니 그때 다 힘들죠. 저기 그러니까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저기 네. 혹시라도 뭐 재선이 돼서 그 과정이 다시 시작된다면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예. 기회 창문이 또 열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그 죽은 머시기 저기 그 예. 만지기 뭐 그거 아니야 지금 그 차원 얘기. 아니 그런데 그 자식은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고 살아나는데 죽는 것 같고 계속 그래 왔어요. 죽지 않습니다. 아이고 왜 한숨 쉽니까? 아이고 옛날 얘기해서. 옛날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그건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러고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러고 뭐 확인되는 게 뭐야 그러면 도대체. 저도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는 우리는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